박수님, 다음. 박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활이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380군데 활기가 있고 끊이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무기 체계가 굉장히 미약하다. 그죠? 다른 나라는 이미 화약 무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활에 매진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 단순히 무기로서의 가치가 아닌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활을 지금까지 놓지 않고 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활에 대한 서적을 참고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중국에서 이제 나왔던 활에 대한 서적을 한 10몇 권 정도를 제가 섭렵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활에 대한 서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조선의 공술 말고는 뭐 이게 쓴 사회결에 그 정도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서책들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중국에 있는 서책들은 어떤 일정한 방향에 의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활 쏘는 기법이 조금씩 발전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발전을 했으니, 만약에 객관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니네가 활을 그렇게 아끼고 했다고 하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저희 나라는 서적에 있어도 이미 중국에 밀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활을 그렇게 아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활을 아낀다고 얘기해도 실증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그 김일균 교수님이 그 육사박물관에서 정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정사론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사론이라는 책을 혹시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제 연구가 나중에 되면 결실을 맺을 게 정사론인데요. 정사론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활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심오한 사상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리학을 25년 동안 그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제 눈에는 더 잘 보였을 수도 있겠죠. 과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일개 무인이 이런 사상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이것만 놓고 본다면 중국은 활 쏘는 기법 위주로 계속 발전해왔다면 우리 활은 전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사론에서는, 뭐 제가 정사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연구가 지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활은 틀림없이 어떤 그 사람의 정신적 가치를 북돋아주는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왔던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놨어도 실제로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학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서적을 뒤져봤지만 알다시피 많은 서적이 없었는데, 조선의 공술에서 2명의 명궁이 나옵니다. 송당 박영과 일제 이양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조선의 공술은 총 104명의 명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다 명궁이다, 다 명궁이 아니다, 이건 제가 논할 바가 아닌데, 이 중에 일제 이양이라는 분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이양은 태인,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김제인데, 김제 옆에 태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학자, 이 성리학자를 다른 말로 도학자라고 합니다. 성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명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동명이인인가? 하고 다 뒤져봤더니 동명이인이 아니네요. 일제이양이 명궁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 유학자들은 일제이양을 도학자로만 알지 명궁이라고는 알지 못하고, 조선의 공술에서 나온 거 보면 명궁으로만 얘기하지, 물론 이제 뒤에 도학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연구해보니까 또 이분의 선생이 누구냐 하면 송당 박영 이분입니다. 송당 박영 이분도 또 조선의 공술의 명궁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명궁으로 등장을 하고 이러지 하고 봤더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박영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무관이었고요. 무관이었다가 당신이 연산군이 종자가 세자 때, 저 종자를 보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예는 그냥 이 용맹을 쓰는 것은 정말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도를 얻는 공부를 한다고 이제 낙향을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선생을 만나서
크게 공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송당박영이라고 하는 송당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세워지거든요. 자, 일제이양이라고 하는 분도 비슷합니다. 일제이양이라는 분도 활을 쏘면서 젊은 날을 보냅니다. 이때가 연산군 때라 거의 이제 학문이 마음대로 필수가 없던 때라 활을 쏘는 협객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벽에 써있는 백록동 규약 기묘사화 때의 그 명연들의 그 내용을 듣고 거기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공부에 몰두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조선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큰 거봉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활만 쏘던 분들이, 무관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의 각성을 했다고 당대 최고의 성현들 방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명현들 방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제 연구의 시작은 요 두 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면 일제이양과 송당박영과 일제이양이 사제관계니까 여기서의 어떤 전승하는 어떤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요 분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활 속에, 정사론 속에 그렇게 성리학의 진결, 심가 들어가게 된 어떤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요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뒤지기 시작했던 거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자들입니다. 호은 정몽주 아시죠? 호은 정몽주,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성리학의 도맥이 우리나라에 넘어 들어오고, 우리나라 도는 호은 정몽주를 종주로 해서 야은 길제,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한원당 김뱅필, 정암 조광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제 이연적, 태계 이왕,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태계 이양 밑으로 뭐 율곡 이, 저도 이제 그 학파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내려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통 도학파입니다. 이분들을 다른 말로 소학파라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선비, 그러면 이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일제이양에서 송당 박영으로 넘어가면 위에 신당 정붕이 있고 한원당 김갱필이 있고 이 위로는 계보가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쭉쭉쭉 내려오다가 한원당 김갱필에서 한쪽은 정암 조광조로 가고 한쪽은 신당 정붕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신당 정붕의 제일 큰 제자가 송당 박영, 송당 박영의 제일 큰 제자가 일제이양입니다. 그럼 이 학파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학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무시할 수 있는 학파가 학파이다, 학파가 아니다는 게 제가 이 논문을 쓴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학파가 과연 정통성이 있는 학파인가? 이 학파가 그냥 별 정통성이 없는 학파라면 제가 구태여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학파가 과연 정통성이 있는 학파라면, 그리고 만약 이 학파가 도를 전달해 줄 때 활쏘기를 통해서 전달했다면, 활쏘기로 전달 수단을 삼았다면, 그래서 그 속에 활 속에 풍성한 어떤 학문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 이렇게 이제 가정이 시작이 된 거죠. 제 얘기가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자, 요거를 저는 문헌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한테 입증을 해낼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벌써 한 5년 됐네요. 요거를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뒤지면서 그 근거를 하나씩 찾아내서 여기 계신 분한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학파입니다. 퇴계 이양에서 율곡이, 저는 이제 사계 김장생, 신독제 김지, 우암 송시열, 간제 전후 해서 저한테 내려오는 학맥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말고는 저희 학파 말고는 거의 성리학파가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서 끊어졌고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는 가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 학맥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제이양으로는 끊어졌습니다. 이 학맥이. 왜냐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무관 출신들이니까 다 의병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임진왜란 때 거의 이 학맥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연구할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앞에서 어떻게 됐는가요? 포은 정몽주에서 야은 길제에서 강호 김숙자로 넘어가는데요. 강호 김숙자의 문집에서 학규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학규가 뭐냐면 선생이 제자들한테 공부를 할 때 학문적 순서입니다. 학문적 순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순서는 지금 저한테도 조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쉽게 누가 절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묘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 가는 바에 임하여 활쏘기를 배우며 지극히 할지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문맥을 보면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기어 뭐 대항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소학 대항 노노맹자 중용 시서 역을 읽는 게 기본적인 순서인데 이 순서를 하는 중에 그 가는 바에 임하여 활쏘기를 배워라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텍스트가 되는 소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활쏘기를 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 때 활쏘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긴 겁니다, 이게. 아니, 강호 김숙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해서 예전 성현들이 했던 걸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유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뭐냐고 하면 성현 미발지식이라는 성현도 하지 못했던 말을 나는 할 수 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작을 돼서 그러면 활쏘기가 이때부터는 어떠냐? 강호 김숙자에서부터는 도학을 가르치는 요 하나의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강호 김숙자는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그때 당시에 성균관이나 그 뒤에 학자들을 보면 활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 강호 김숙자 요 도맥의 특징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왜 갑자기 이때 활쏘기가 도학의 전선 텍스트로 들어가냐? 요거죠, 문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이게 부드럽게 설명이 되면, 사실은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됩니다. 뒤에 내용은요, 아까 얘기했던 송당학파가 정통성이 있냐 없냐를 증명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 얘기대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과연 왜 활쏘기가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던 대학노노맹자 중용의 학문 도학의 전승 텍스트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들어갔냐 하면 당시에 이 틀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언제냐면 공자 이후로 1500년이 지나서 성리학이 나오게 됩니다. 성리학이 왜 출발하냐 하면 여기 뭐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도교는 없겠죠.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교와 도교가 왕성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나라는 항상 망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불교가 왕성하고 도교가 왕성했을 때는 그 나라가 항상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송나라도 그런 때예요. 도교가 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학자들이 불교와 도교는 학문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가면 나라 국력은 약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 국력은 약해지지 않으면서 도교와 불교의 학문적 심의를 담을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겠죠.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왔는데 문제는 성리학의 수행 방법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쳐 이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냐? 다 앉아서 참선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이라고 합니다. 정, 고유할 정. 다들 앉아서 공부한다 그러면 앉아서 참선을 해요. 근데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또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니까 놔두고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방법 가지고 하면 들어앉아서 다 앉아서 참선만 하면 누가 눈을 갈고 누가 밭을 갈고 나는 어떻게 이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법. 불가나 도가의 정법에 반대해서 나온 게 경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경은 뭐냐면 경은 행하고 뭐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근간을 놓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건데 이걸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저도 이 말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10년 가까이는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경법을 가르쳐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경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들 경법을 수행한다는 게 아까 얘기한 정법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불가 도가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국력이 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주자는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해냅니다. 실천 방법. 이걸 실천해라. 그럼 니들은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문에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게 소학입니다. 근데 주자 당시엔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자는 어떻게 했냐. 주자의 학문은 연결이 되지 못하고 몇 번 가다가 양명학에 의해서 잠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양명학은요. 불교가 유교의 색채를 입은 것을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서 결국은 뭐냐? 다시 불교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왕조는 또 오래 못 가고 또 이민족한테 또 점령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자학이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주자학의 핵심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지만 소학의 경법을 어떻게 싣느냐 요거였는데 소학의 경법을 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년 동안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경법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학책을 읽어라 그러면 소학책이 별 내용이 없어요. 물 뿌리고 쓸고 부모님한테 효도 이 내용만 써 있는 거라 도대체 이게 뭔 얘기요? 불교의 이 심오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책은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호 김숙자는 활쏘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경법이 제가 다시 할까요? 활쏘기에 경법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왜 그러냐? 활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거의 대부분 쓰고 있었죠. 활쏘기에 경법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떠냐? 활을 통해서 경법을 익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 활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리나라 활쏘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 연구는 이렇습니다. 자, 요 얘기를 이해하시면 거의 성리학의 큰 틀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아주 순선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고 깨달는 것은 요걸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요것을. 요거를 불교도 요걸 깨달으려고 하고 근데 깨달는 방법이 고요해서 여기로 들어가자 이거죠. 근데 여기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성철 같은 사람은 6년 동안 앉아서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요 자리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어렵게 잡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잡는 거를 경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지학이라는 말과 경과는 항상 같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위기지학, 나를 위한 학문은 이기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본성을 찾아가는 학문을 이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위인지학은 반대로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학문. 논문 쓰는 것도 제가 여기 계시는데 보이려고 하니까 이건 위인지학이죠. 사실은 제가 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또 필요 불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인지학은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뭐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위인지학, 이런 학문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얻는 것을 도를 얻었다고 하고 지리를 깨우쳤다고 하는데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면 수천 년을 살아도 여기하고 멀죠. 그 방법으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본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를 경이라고 하고 위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불가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선만 하려고 해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그 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과거 시험에 과거 급제만 하려고 해서 글자만 빠져버리고 강호 김숙자가 여기서 생각했던 게 바로 경법이 활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활쏘기법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강호 김숙자 얘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활쏘기를 배움에 지극히 할지니 활과 화살은 모범을 부하는 물건이 가히 때때로 익게 함이로되 하물며 옛사람이 이로써 덕을 본다고 했으니 바둑장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다 할 수는 없고 왜냐 주자가 얘기하지 않은 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못하지만 강호 김숙자의 의도는 활쏘기를 해라. 이제 니들이 몸을 익히는 물건, 몸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되 하면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가는 바에 임하여 활쏘기를 가는 바가 정도에 되면 선생이 정해주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활쏘라. 왜 그러냐면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서당에서 공부할 때 저도 서당에서 10년 동안은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 25년 동안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그 옆에 집을 짓고 거의 제가 이 밖에 나온 거는 저 친구 덕택에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거의 서당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볼까요? 활쏘기를 배우며 지극히 한다는 얘기는 활쏘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경을 터득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은 제가 논문에 이미 다 밝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과연 선생이 딱 정해줍니다. 선생이 자 너 지금부터 책 보는 거 그만하고 너 나 따라와서 너 활쏘기 해봐라. 왜 활쏘기를 하니까 써봐라. 혹시 경이 잡히냐? 잡힙니다. 요겁니다. 제 얘기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활을 쐈는데 너 경이 잡히냐? 예, 잡힙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활을 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 쏘신 분은 자기도 모르게 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잡으려면 관역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역에 마음이 뺏기면 위인지학이 되기 때문에 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활이 이 형태로 발전됐다는 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오늘까지는 그 얘기를 해드릴 시간이 없고요. 요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성리학의 대다수는 이해됩니다. 여기서 본성이 과연 무엇이냐, 요거를 아는 게 힘든 거고, 그건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자, 경법을 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강호 김숙자 아들이 누구냐면 전필제 김종직인데요. 이분 때 드디어 벼슬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벼슬에 나가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 향사례를 복원을 합니다. 향사례가 고을 사람들이 활을 쏘는 거죠. 향사례를 복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떠냐? 지금 기록으로는 보면 중국은 위진남북조 300몇 년도인가요? 그때 이후로는 기록에 대한 입장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향사례를 복원을 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향사례가 보급이 되고, 향사례를 시행하는 기관이 그 당시엔 유양수인데 향사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향사례를 통해서 활쏘기가 예식화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뭐냐면 경을 구조화시킨 겁니다. 경법을 의도적으로 향사례를 들어가면 경이 더 느껴지게끔 만든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 근거가 뭐냐면, 그 당신이 남원 제자들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향사례 다 선으로 서로 하는 격려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아닌지 그칠지니 한 털이라도 인의 마음을 얻은즉,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사이에 인의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인의 마음을 얻은즉 한 털이라도 본성을 얻는다 이거예요. 활 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본성이 열려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열리면 그 다음엔 그것을 넓히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아닌지 그칠지니, 활 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관용 맞추는데 치우하는 사람은 애당초 씨앗이 걸린 겁니다. 그 사람 나빠. 활을 쏘되 자기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그걸 지금 할 때는 어떻게 남아있죠? 다리불중 반구적이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요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의가 마음속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장잡을 해서 찾으려고 했던 거를 활 쏘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될까요? 저는 전국의 활동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확신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하고요. 이게 뭐냐면 권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향사당기를 썼는데요. 향사당기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향사당이 어땠냐면, 향사당에서 3월 3일 날과 9월 9일 날만 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나머지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향사당에서 활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활 쏘기를 단에서 해야지 왜 집 안에서 하느냐? 지금 활터가 전부 집 앞에서 마루에서 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마음의 경계함을, 마음의 경자리를 얻는 것은 집에서 하는 건데 왜 저기 나가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활을 쏘면 활은 내 마음을 수련하는 데서 쏘는 게 맞지 않냐, 여기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에 나가서 활터를 만들다가 이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집 안에서, 이 향사당 안에서 그쪽 앞에 이제 마루에 나가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향사당이 전국에 지금 향사당이 다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향사당이 지금 바뀌어서 나중에는 이제 제사사자를 쓰기도 하지만, 저는 향사당이 현재 활터의 모체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요번에 한 50여 개를 답사하다 보니까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향사례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편판들을 활터에서 많은 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터가. 그리고 향사당의 후신이라고 하는 증거도 제가 몇 군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의 보편적이라고는 얘기를 우선 못해요. 왜냐면 제가 보편적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증거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면 또 발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필제 김종직은 아버지한테서 받고 선생이자 아버지한테서 받은 활 속에 들어간 경법을 보편화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무슨 현상이 생겼을까요? 중국은 일개 한 정도, 주자 정도면 주자나 식자층 몇몇 사람이 성리학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보편적으로 이 경법이 보편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필제 김종직이 그 제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전승대 내려왔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전필제 김종직은 제자 한원단 김행필한테는 소학으로만 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향사례를 통해서 활 쏘기는 보편화시켰으니까 제 생각엔 소학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환원단 김행필은 소학에서 완벽히 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환원단 김행필은 자기 제자들한테
소학. 그래서 소학파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퇴계 이황, 지금까지 내려오는 학파는 소학파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정통을 얻은 게 소학파입니다. 그러면, 자, 전필제 김종직이, 그러니까 한원당 김기필이 그럼 신당 정봉한테 도를 전한 것은 반계가 아니냐, 정통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땐 도학의 징계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논문에 써놨습니다.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퇴계 이황이 이 신당 정붕을 평가한 말이기 때문에 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써놨는데 이건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니까 논문을 보시고요. 또 신당 정붕이 송당 박영한테 도학을 전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요 구절이. 볼까요? 신당 정붕이 송당 박영한테 전하는 게 뭐냐면 대학책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송당 박영이 무인이었다가 낙향을 해서 혼자서 뭐 글도 모르니까 혼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와서 무슨 책 보냐 했더니 대학을 봅니다. 그랬더니 손을 딱 들면서 저 산 뒤에 뭐가 있냐? 대답을 못하죠. 넌 아직 멀었다. 그 뒤로 송당 박영이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신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물어봅니다. 산 뒤에 뭐가 있냐 했더니 산 뒤에는 또 산이 있습니다. 피차가 똑같은데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 너 이제 대학을 제대로 배웠다. 요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대학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논문에 설명했어요. 이건 경물치지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송당학파의 이 송당학파의 특색이 뭐냐? 자득을 중시하겠다. 소학파는 실천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걸 중요하겠다면 송당학파의 특징은 기존에 가르친 여기도 보면은 기존 순서가 없잖아요. 소학을 배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너 대학책 딱 던져주고 이게 뭐냐? 그래서 송당은 여기서 크게 나름대로 공부가 크게 돼서 이걸 화련관통이라고 합니다. 화련관통이 이르러서 이분이 나중에 뭘로 좀 유명해지면 의술로 유명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활쏘다가 대학책을 읽다가 의술로 통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실제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 사람들 공부법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공부법이 실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다시 하면 어떻게? 활쏘기를 통해서 그럼 의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활쏘기를 통해서 다른 거에 당연히 됩니다. 그 방법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예전 분들은 알려줬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학문적 절차에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송당학파의 특징이 뭐냐? 자들을 중심으로 했고 송당학파의 도학의 전승은 특정한 방법의 구애덤이 없이 각자의 기질에 의거했다. 아까 얘기했던 한원당 김경필 학파는 어땠는가요? 소학으로만 전념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송당학파는 그 사람의 재질이 있으면 이 사람이 활을 좋아해? 활로 가르쳐줘. 이 사람이 서예를 좋아해? 서예를 가르쳐줘.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유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당 또 대부분이 어떠냐? 송당 일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관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무인적 기질이 많았습니다. 요게 재밌지 않나요? 송당학파는 무인적 기질이 많았고 공부를 해도 책이나 이런 사변적인 데 빠지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것, 자등을 중시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 기질에서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송당학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거는 논문에 제가 이제 입증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럼 송당 박영과 일제 이황이 도학을 전승하는 과정은 어떠냐? 저는 요게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는데 앞의 내용을 제가 입증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한 권이, 논문 한 편이 돼가지고 이걸 설명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추론하냐? 송당과 일제의 도학의 전승 테스트를 백록동 기회로 보는데요. 일제는 명궁이었고 저 서울에서 구미 선사에 있는 송당 박영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냐? 둘 다 기미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둘 다 무인이었으니까 찾아갔죠. 당시 송당은 어떻게 이름이 났냐? 갑자기 내려가서 한 번 변해서 돌을 얻었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어요. 내려갔죠. 근데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문집을 보면 백록동 귀회를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 백록동 귀회는요 불과 몇 글자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걸 배우려고 내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백록동 귀학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냐? 문집을 뒤져봤죠. 그리고 일제 이황은 이미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어떠냐? 이미 혼자서 자득을 하고 난 뒤에 찾아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도를 알려줄 때 쓰는 것이 대학책이면 도를 아껴도 치는 사람이 보는 책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용은 왜냐하면 도의 핵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중용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낯설게 들리는 거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몰라서 제가 하는 얘기는 조선시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 저는 제가 추론하기 어떠냐? 틀림없이 그러면 송당 박영은 일제이항한테 중용을 가르쳐줬을 것이다. 그리고 활쏘기를 통해서 명궁이 많았으니까 활쏘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록동 규약을 일제이항이 처음에 백록동 규약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보니까요. 문제의 백록동 규례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활쏘기를 중용의 핵심으로 집어넣었을 거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근데 이 연구는요, 다음번에 나올 겁니다. 제가 다음번이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사실 여기서 문제 썼지만 또 위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면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논문에 제가 요거를 확실하게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백록동 규례는 활쏘기와 요것과 중용이 들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전승했을 것이다. 그러면 일제이항은 제자들은 어떻게 전승했냐? 일제이항은 제자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문무를 겸비시켰습니다. 일제이항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의병 활동을 대부분 했고요. 그 결과 학파가 끊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보편, 그리고 향사례는 이 이후로도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요 송당학파를 우선 송당학파만 있을까요? 저는 활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밥 먹고 뭐 하듯이 활을 다 심지마다 활을 가지고 있었다면 활쏘기를 통해서 많은 걸 전해준 노력을 많은 학파들이 했을 겁니다. 그것이 나중엔 정사론에 모여있을 뿐이죠. 그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활쏘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활을 쏠 때, 지금 현대 활을 쏠 때 무기로서 활을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활쏘기에서 이기신 분들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은 할때에서 저희는 김재홍 신정인데 활 잘 쏘는 사람 미워하거든요. 저는 저거 틀림없이 자만해진다. 활 쏠 때는 어떠냐? 맞추고 안 맞추는가 상관해서 특히 정사론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간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맞죠. 이게 우리나라 활터의 신법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활을 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무기로서 활을 쏘는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활을 쏘는 거는요, 무기로서 활을 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피적인 500년 동안 정신적을 각성시켜주고 마음을 수련시켜주는 형태의 활쏘기가 500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여태까지 무기로서 쏘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돌아와서 우리도 그렇게 쏴야지 했을 때는 모델이 어느 나라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활에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갈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송당 박영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이 도학파, 혹시 선선에 했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도학파가 우리나라 학맥의 중심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학맥은 요 사람들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송당 박영과 일제양이 연결됐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학문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오늘은 발표를 못했지만 조선의 공술에 여기에 연결돼서 나오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발견한 것도 벌써 한 6, 7분, 거의 10분 정도가 이 도학파와 다 연결된 제자들로 나옵니다. 아마 제가 뒤져보면 거의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문집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요 학파가 중요합니다. 도학파와 그러면 송당학파가 도학파가 대등했다. 저는 사실 뭐까지 생각하냐 하면 송당학파가 이 소학파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이죠. 왜냐하면 더 실질적이었으니까 더 우리 그쪽 얘기하시죠. 그거는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송당학파의 이 중요성 때문에 더 주목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뿌리를 잡고 몸통을 잡으면 나머지 가지는 보이잖아요. 그것이라고 우선 보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인데 위기지학과 활쏘기는 어떻게 연관이 있냐? 또 이제 합쳐서 얘기하면 정사론과 송당학파는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사론에 보시면 위기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기지학을 본따서 위기지사, 나를 위하는 활쏘기. 자위지사, 그러니까 자위지사, 남을 위하는 활쏘기를 하지 말고 위기지사, 나를 위하는 활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선을 보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나온 거라고 가지고 그럼 지금 활 속에 반구적이로 받으냐 위기지약이 예 반구적입니다. 활을 쏴서 관역을 쏴서 못 맞췄다. 그러면은 관역을 탓하지도 말고 활을 탓하지 말고 처음에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법을 연구하자 나중에는 뭐 저는 그동안 경지는 안 되지만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자만했으니까 몰고 난 다음에 불 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 그때 내 마음과 활을 쏠 때 그때 내 마음 요 자리를 잡는 게 위기지약이고요. 요게 경법입니다. 근데 책으로 아무리 네 마음을 잡아라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잡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활처럼 잡기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 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양궁 같은 경우는 관역을 이런 걸 보겠지만 우리나라 활 쏘는 것은 사람들 저도 이제 뭐 몇 년 쏴본 사람이지만 다 마음으로 쏜다고 계속 전 들었습니다. 저희 김정신정의 선생님들이 활은 마음으로 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보는 거. 이게 반구적이가 곧 위기지약이고 요 마음을 바라보는 걸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 활을 안 쏘고 만약에 제 생각에 참성 들어가서 이 마음을 잡으면요 마음자리도요 천층만층입니다. 근데 요거를 얘기할 때는 중용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중용에 요게 이제 명밀하게 잘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활 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빼놓은 것이 뭐냐면 학문의 방법은요 존심양성을 하고 자득을 하고 활연관통하는 겁니다. 존심양성이 뭐냐면 내 몸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자득이 이루어지고 깨달아지죠. 그러다 활연관통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상하게 송당학파는요 자득을 먼저 해버려요. 그럼 존심양성은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요? 존심 활 쏘고 무예를 하면서 존심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천층만층이죠. 저희도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학문을 하는 사람도요 글자 잘 해석하고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활 쏘는 사람들 그냥 시수꾼이라고 얘기하대요. 글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글자에 빠졌다고 절대 그런 사람들 공부 못하게 합니다. 문자에 빠진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바깥쪽 남한테 자랑하려고 활 쏘면서도 시소 자랑 물론 잘 맞추는 게 좋죠. 잘 맞추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 맞췄을 때 못했으면 내 마음이 자만했다 하고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활 쏘고 난 뒤도 놓치지 않고 쭉 가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 가잖아요. 그럼 활용관통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대학이나 중용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활 쏘고 놔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활 보시죠. 활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활 쏘는 기법. 백시 아시죠? 백시가 뭐냐? 관역을 꿰뚫는 거. 그 다음에 다 까먹었네. 3년, 3번 연달아 쏘는 거. 빨리 쏘는 걸 얘기합니다. 섬주, 제 생각에 섬주는 팔이 빠르게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척, 사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모퉁이를 맡는 걸 정의, 내 모퉁이를 맞추는 것. 이 활 쏘기는 5가지 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관역을 꿰뚫는 거. 2번째는 화살이 빨리 가는 거. 3번째는 화살이 내 방향, 그러니까 관역을 정해놓고 정확히 맞추는 거. 그리고 빨리 쏘는 거. 그리고 하나가 양척, 서로 양보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활터에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남았죠. 혹시 여기서 중에 관역 꿰뚫는 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화살 쏠 때 빨리 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화살 쏠 때 관역 내기퉁을 맞추든가 뭐 이런 거 우리 구분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섬주, 화살 낮게 가면 저도 높이 주는 거 있습니까? 양척만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활 쏘기는 화살 관역을 맞추는 거에 신경 쓴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반구적에서 돌이키는 데 신경 쓰라고 여태까지 발전되어 옵니다. 이게 전 세계 다른 데 가보시죠.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것이 발해불 중 반구적.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하나 공부를 했고 그걸 통해서 보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활을 쏘시고 활 공부를 저도 훨씬 많이 해보신 분이라 조금만 들이켜 생각하시면 저는 다들 아주 높은 학문의 단계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에 가서는 제 얘기대로 활 쏘기가 더 관념화되면 어떨까요?
활 쏘는 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투호가 나온다. 투호. 투호 있잖아요. 요만한 통 놔두고 화살 던져도 꽂히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경법은 충분히 되잖아요. 경법을 익히기 위한 것이 활쏘기였다면 구태여 활을 올리고 많은 번거로움도 필요 없이 투호에다 던지는 것만 해도 이미 경은 익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성리학자들로 가면 활 쏘는 것이 점점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퇴계는 투호를 주장했죠. 그래서 퇴계 15면 투호와 이 활쏘기는 경을 익히는 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실제로는 그 소학 공부가 굉장히 발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학을 통해서 많은 성비들이 활용관 통에 다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활쏘기라는 수단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문학에 빠져버리니까 또 우리 이쪽 송당학파는 무인적 기질이 강하니까 활쏘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다 활쏘기를 가르쳐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발전한다고 봅니다.